트럼프나 젤렌스키 그 둘이 어떤 모종의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연출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면서 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럼 트럼프는 왜 우러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느냐. 결국은 트럼프는 이 평화회담의 진전과 결국은 이 전쟁을 종식시킴으로 인해서 내년에 받으려 들 겁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진짜 정신없죠? 국내 정세도 몹시나 불안정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존재까지 있죠. 이게 미국이나 호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바로 옆에 이런 위험한 나라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모두 다 우리나라랑 국경을 맞닿은 나라들이고 전부 다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2025년 기준 한반도에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최악의 군사 시나리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분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 교수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군사 전문 기자이자 여러 방면에 활동하고 있는 태상호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 교수님 그리고 태 기자님과 함께 그냥 무서운 얘기를 나누겠다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거든요.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린다고 해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을 12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77-550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보세요. 자, 가장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2022년 2월에 시작돼서 벌써 3년이 넘은 러우 전쟁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지금이 2025년 4월 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예, 벌써 세 번째 겨울이 지나고 만 3년째 흘러가고 있는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인데요. 지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이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중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를 또 내고 있는 가운데 소강과 공방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회담 내용을 좀 보면서 약간 페이크 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맞아요. 정말 서프라이즈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제 평화회담 및 이제 종전 및 휴전 협정에 이르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 그러한 좀 진행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교수님께서 벌써 중요한 지점은 다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는데 정말 거의 썰전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의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둘이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서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했죠. 그거랑 몇 가지 제가 지금 보는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을 한 곳이 있습니다. 네, 쿠르스크라는 곳인데 쿠르스크 전역에 공격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군과 자신들은 파병이라고 안 하는데 파견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쪽 공격을 계속해서 쿠르스크 영내에서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군이 다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전 협정이 진행이 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쓸만했던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쓰지 못할 그런 분위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까지는 쿠르스크만 공격을 했는데 얼마 전에 벨그라드라는 곳을 또 공격을 했어요. 근데 쿠르스크처럼 대규모 병력으로 민 게 아니라 한 대대급 정도가 기습 공격을 하고 대규모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러시아군이 겨우 대대병력으로 밀고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지금 격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도 지금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전쟁을 지속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냐라는 게 저의 이 관점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다 돈이잖아요. 돈도 돈이고 병력도 병력이고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일반인이라서 뉴스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지만 두 분은 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소식들을 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접하신 러우 혹은 우러 전쟁 관련돼서 놀라운 소식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 사실 이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약간 좀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전쟁 특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됐던 것이 바로 2022년에 발발한 우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사실 우리 한국산 무기가 글로벌 무기 시장에 발돋움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 특수를 또 맞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 즉 동유럽에 있는 북쪽으로는 이제 폴란드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마니아 이러한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동유럽을 뛰어넘어 이제 북유럽, 더 나아가서는 서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그리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 시장에까지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그런 많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무기가 어떤 인명을 살상하고 또 전쟁에 활용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이런 무기가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어찌됐든 최근에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 그래서 가령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소식을 전해 들어보면 거의 준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전쟁의 파고와 전쟁의 여파는 그 당사국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 다양한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더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도 우러 전쟁, 이 러우 전쟁과는 별개의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아무래도 전부 다 또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같이 또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우리 기자님께서는 또 놀라운 소식 어떤 거 접하셨을까요? 그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서 놀라우신 분한테 여쭤본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선배가 한 분 계시죠. 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유용원 기자라는 분인데 군사 전문 기자로 치면은 시조새 같은 분입니다. 네.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크라이나 현지를 가서 한군 포로랑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어떤 인사이트를 들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나오기 직전에 연락을 드려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휴전 언제 될까요? 저도요. 그랬더니 3, 4개월 내는 힘들다. 근데 연내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을 주셨고 근데 아주 특별한 건 아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마도 중요한 얘기를 들으셨어도 뭔가 보안 때문에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 정도쯤에 한 달도 안 됐구나. 한 3주 전에 라트비아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발틱 3국이죠. 그리고 러시아랑 아예 그냥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가라서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것이 우리보다 더 정말 살로 느껴지는 그런 곳이에요. 라트비아 병력이 총 합쳐서 16,000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1개 4단에서 조금 있다. 그 6해공 다 합쳐서 16,000명입니다. 적네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뭐 그게 없는 거죠. 뭐 전력이 없는데 그래서 나토에 가입된 이후에 나토의 혼합 부대가 와가지고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미국이 나토 쪽에서 발을 빼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2기에 와선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그들조차도 좀 더 우리가 자주국방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라트비아에서도 한국 그 방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요. 근데 문제가 그들이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너무 사고 싶으나 못 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파병된 북한군입니다. 저한테는 그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면서 두려운 우려의 대상이에요. 뭐 10,000명이 넘게 그러니까 4개 여단 정도가 지금 파병돼서 활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상자가 상당하다. 어떤 매체에서는 3분의 1 그러니까 뭐 한 5,000명까지도 지금 사상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들이 현대화를 급속히 하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전투 의지나 전투력 자체가 굉장히 낮았으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전선에서 마주치는 북한군 부대들은 전투력이 상승됐다. 즉 이들이 현대적인 전술과 전략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군대가 됐다는 거죠. 그들이 뭐 많은 수가 전사하고 뭐 그쪽에서 돌아오지 못하겠으나 다시 북한으로 오게 되면 그 교리를 발전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오,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저도 갑자기 뭔가 긴장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서 뭐 지금 뭐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종전 얘기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전쟁 결국은 뭐 러시아가 이기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좀 내다보는 게 최근에 젤렌스키와 그리고 트럼프 간의 네. 정상회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좀 의아해했던 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였죠. 그쵸. 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네. 정장을 차려 입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인신 공격성의 발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건데 이에 또 지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도 맞받아 쳐요. 맞아요. 그래서 뭐 들이받듯이 거의 뭐 그런 강성 발언을 서로 쏟아내면서 이른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나 젤렌스키 양측 모두에게 본인들이 어떤 원하던 그런 모습이 그려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실 그 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평화회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종전 내지는 휴전협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안을 했던 것이 주요 의제인데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우크라이나 보고 휴전협정 맺고 종전협정에 나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얻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락을 했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의 본국에 귀국을 못했거나 설령 귀국을 했더라도 아마 극심한 반대 여론과 비난 여론 더 나아가서는 탄핵까지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선 이제 명분이 생겼죠. 자,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미국 정부나 트럼프의 어떤 압력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진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고 그런 회담에 이제는 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이제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트럼프나 젤렌스키 그 둘이 어떤 모종의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연출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면서 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럼 트럼프는 왜 우러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느냐. 결국은 트럼프는 이 평화회담의 진전과 결국은 이 전쟁을 종식시킴으로 인해서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 들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아니 트럼프라는 인물은 어떤 이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미치광이 전쟁광이라는 표현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보이시는 이런 표정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반응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평화회담이나 또는 종전 내지는 휴전협정에 대한 어떤 성과를 끌어내는 것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건 쉽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트럼프는 북미 대화에 대한 즉 북한과 미국 양 정상
간에 김정은과 트럼프는 아마 연내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동안 CVID, complete, 완벽하면서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비핵화를 요구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 CVID를 이야기할 때 이제 미국이 또 하나 카드를 이제 내보인 게 스몰 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지으면서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얻어내는 거. 그러면 국제사회로부터 우러 전쟁의 종식, 그리고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얻어내는 이 두 가지로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5년 단임제인데 네. 미국은 4년 중임으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오 마이 갓.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결국은 그러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트럼프가 1946년생이에요. 네. 올해로 나이가 이제 79인데, 그렇죠, 많죠. 그리고 미국의 중임제는 연속으로 하든 한 번 건너뛰든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3연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발판으로 부통령인 벤스에게 다음 차기 대통령을 지명하는, 결국은 그런 것까지 확고하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일종의 본인은 이제 상황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그런 권력 연장과 권력 지속에 대한 야욕이, 이게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동의하십니까, 기자님?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또 뭐 한간에는 미국이 유럽 쪽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올인을 하기도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돼봤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라는 세력이 계속 약해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여기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볼 게 없네요. 예, 휴전을 빨리 하든지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을 거고, 교수님 말씀에 하나만 더 얹자면은 트럼프는 자신이 돋보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좋아하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휴전을 해야 되는데 휴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일단은 전쟁 당사자국 간에 휴전을 할 수는 있죠. 그게 쉬운 일이냐? 쉽진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거는, 혹은 가능성이 제일 있는 건 미국 주도의 휴전입니다. 미국은 양쪽에 다 어떻게 보면은 개목걸이, 개주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젤란스키랑 트럼프가 설전을 한 뒤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하던 정보와, 그러니까 중요한 군사 정보 이런 것들을 싹 끄는 뒤에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끊으면 우리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구나라는 걸 우크라이나에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휴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국 아니면 미국 주도의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혹은 제3국에서 휴전을 딜을 성사시킬 수도 있으나 그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럼 휴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양쪽이 바라는 게 다릅니다. 일단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복속한, 점령한 땅들은 러시아에 복속시키고자 해요. 그리고 중부 지역은 친러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서쪽 지역은 기타 등등의 유럽 국가에서 안전지대를 만들든 자기네들은 그렇게 큰 상관을 안 하는, 거의 그런 뉘앙스예요. 즉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독립 지위를 서서히 박탈하겠다라는 건데, 이 말은 쉬운데 이거 역시 제 생각에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에서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국제법 위반이에요. 뭐 점령한 지역을 그냥 복속시킨다? 말도 안 되죠. 상당히 그들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뭐를 원하냐? 휴전을 하면 빼앗긴 영토. 네, 그리고 나토의 가입인데, 나토 가입은 트럼프가 절대 안 된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 지금 휴전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출구 전략은 없다라는 게 이 암담한 현실이고, 그럼 전쟁을 지속하냐? 그것도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이 러시아는 아마 한 1년 정도 가능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벌써 마르고 있다. 능력 자체가 없는데 겨우겨우 견디고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와, 진짜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미국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건지. 최근에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이제 안보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이러한 안보에 대한 어떤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가 과거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최근의 안보는요,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집단 방위 체제와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 안보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만 보더라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맞아요.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 이란 등 이러한 나라들을 지칭하는 이제 권위주의 세력의 국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그리고 나토 그리고 뭐 한국 등 이러한 나라들은 또 우리가 대표적인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이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어떤 평화의 진전이나 또는 휴전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 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법이나 또는 그 어떤 지정학적 동유럽 지역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헤게모니,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과정 속에 사실은 종전이나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금년 내에는 어떤 평화에 대한 많은 진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많은 난관들에 부딪힐 수 있고 난제들이 있더라. 한편으로는 또 이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국은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전쟁 특수를 맞이하게 됐는데 전쟁이 이제 끝나면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K방산도 주춤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수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국방력이나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러한 필요성은 당분간 이 국제정세가 좀 불안정한 이런 국제정세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에 우리 K방산에 대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뭐 방산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그 결속의 어떤 연대와 그런 결속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 국제 상황만 보더라도 단순히 우러 전쟁에 대한 어떤 결과를 떠나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K방산의 그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최악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의 전쟁 때문에 우리 실리를 잃어버리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북러가 밀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북한이 개발할 수 없었던 혹은 가질 수 없었던 무기 체계 혹은 그 전엔 가질 수 없었던 경제적인 지원을 러시아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우주 항공 관련은 물론이고 다른 무기 체계가 고도로 발달되고 있어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만든 적이 없던 공중 통제 경보기를 북한에서 벌써 그들의 기술은 아니겠지만 생산을 해서 심지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차라는 그런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있던 우방들 다 챙겨야 되고 정말 똑똑하게 나가야 돼요. 똑똑하게 나가면서 동시에 러시아라는 파트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이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 하면 뭐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러시아 국민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와 도시락이 계속 생산되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한테 미운 상대긴 하지만 우리가 밉다 하고 그들을 거부해버리면 그들이 더 밀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리 있게 제대로 잘 이 촘촘한 외교를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고 그리고 북한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해주신 실리 있는 외교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그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뉴스를 올해 1월 초쯤인가 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가 만일의 상황에 한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계획해서 훈련을 했다라는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올 연초에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의 정부 당국에서 이제 군 당국에서 계획한
기획한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군이 훈련 계획에 대한 상세 문서가 담겨져 있는데 이 훈련 계획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놓고 훈련 계획을 상정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 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뭐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그다음 우리나라 주요 전력 산업 시설들에 대한 민간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그런 공격 계획,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종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많은 부분 또 놀라움을 자아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안보에 있어서는요 순진한 동화성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무고한 국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피해를 우리가 그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우리 일상의 생활 공간과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러시아 측의 이런 군사 훈련 계획이 문건이 공개된 데에 대한 어떤 파급이나 어떤 그런 뭐 충격과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평시에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겠죠. 맞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평시에도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대한 대비,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종전국도 아니고 휴전국이잖아요. 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말이 있어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매티스 장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 해병 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매드독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만나는 사람과 다 악수를 하면서 웃어라. 하지만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정확하게 이 뉘앙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라는 게 사실 그렇고, 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의 이 민간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런 전쟁 계획을 했다? 저는 그건 놀랍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지만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뭐 지금 동맹국이라도 유사시에 어떤 식으로 군사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네. 게다가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과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미군과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걸 상정한 가정하에서 나온 걸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큰 전쟁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두 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덕분에 이번 이 주제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저희가 넘어가 볼 텐데,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중국의 대망 침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당장 어제 뉴스만 해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계획을 끝냈다. 대만은 대피 계획을 발표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2025년 4월 초, 오늘 현재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또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일 대규모 중국군의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6회 공군 외에 로켓군까지 동원해서 이른바 대만에 대한 총 봉쇄 작전을, 실제 군사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보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만은 어떤 에너지나 그리고 이런 원료와 같은 그 수입을 약 90% 이상을 해외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량도 해외로부터 70% 이상의 식량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 봉쇄된다고 했을 때 사실 대만은 일주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사실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 지금 시진핑은 올해로 만 70이 넘었고요. 3연임에 성공을 한 이래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수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근데 이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두 가지로 양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 내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내 군부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결국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
외부로 표출하려 들자면 결국은 지금 당장에 중국과 대만의 어떤 양안 전쟁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뭐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보다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중국이 왜 그러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너무 아직까지 잘 되진 않거든요. 기자님께서는 중국이 왜 이렇게 자꾸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지. 예, 중요한 이유는 내적 이유와 외적 이유는 벌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중국이 그동안 군사적으로 대만을 복속시킬 수 있는, 침공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됐었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드디어 그 능력이 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미국이 지원을 해도 대만과 미국이 한편을 해서 전쟁을 중국과 해도 중국이 어느 정도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만큼 신감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될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미군한테 안 되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을 복속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진행 상황이 일촉즉발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의 징후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인지전과 회색지대 전술이 계속 쓰이면서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고스란히 지금 중국이 대만한테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인지전이 대만을 떠나서 미국 쪽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만을 거쳐서 대만의 입으로 미국 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허설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전쟁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냐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바로 회색지대와 인지전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수단이죠. 우리가 이 정도 군사력 있고 니네는 삽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어. 혹은 우리가 니네 점령은 못해도 너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만 들어도 무섭네요. 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들거든요. 제가 또 어디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북한을 시켜서, 또 북한이랑 가깝고 친밀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시켜서 한국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중국이 예를 들어 뭐 대만을 침공을 했다 쳐요. 그러면 진짜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 내용, 중국이 북한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네. 이게 이제 한미 동맹, 이제 정확하게는 한미 군사 동맹인데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이제 어떤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조중 동맹이 있어요. 중국과 북한은 이미 군사 동맹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사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970년대 월남 전쟁이 벌어졌을 때 베트남 전쟁, 그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전쟁이었지만 우리 동맹국의 전쟁에 우린 원치 않았지만 참전을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국군 전투병만 30만 이상을 파병했습니다.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도 중국의 전쟁에는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쟁에는 중국이 또,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한국군과 그리고 주한미군은 북한군만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북한군과 그리고 중국군은 5개 전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 북부 전구가 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는 또 최정예 부대입니다. 우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와 직접적인 전면전을 벌여야 돼요. 직접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있어서 중국과 대만 간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결국은 직간접적인,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원칙, 그래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1대1로 전략을 펼쳐요. 그래서 1대1로의 핵심은 육상에서의 교통로를, 그리고 해상에서는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남중국해 유역에 9개의 점을 찍습니다. 중국 정부 임의로. 그래놓고 그 9개 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걸 구단선이라고 하는데 이 구단선 안에는 이미 대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만이 원료나 에너지의 95% 이상, 식량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비단 대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남중국해 유역으로 해상 수송로를 통해
중에서 석유를 비롯한 많은 원자재와 그런 것들 우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을 당해서 결국은 그 해상 수송로가 봉쇄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사실 이게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생명줄이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벌써 피곤한데 얘기만 들어도 안 그래도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닌데. 아니 그러면 우리 태 기자님께서 보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과연 전쟁이 날까부터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은 전쟁이 날 것이다, 전쟁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보는데 저는 보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만 자체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인데 우리가 언젠가 회복해야 될 중국의 영토라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중공이라고 불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대만이 파괴가 되겠죠. 파괴가 되기 때문에 파괴가 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점령을 해도 과연 그들이 중국의 한 개의 도시로 잘 따라올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복속시키는 방법이 있고 봉쇄를 해서 그들이 손을 들게 대만 스스로 손을 들게 만드는 무역 지위를 통해서 방법이 있다고 봐요. 전쟁을 하면은 일부 경제 전문가하고 그리고 유력지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경제가 세계 경제가 GDP가 10% 정도 다운이 될 거다. 코로나 때 GDP가 5% 다운됐거든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멈췄을 때 5%인데 대만의 전쟁이 나면 10%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중국 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감기 걸렸고 우리나라는 감기 몸살에 걸릴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지금 중국도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무리해서 전쟁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봉쇄를 하고 대만 스스로 손을 들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을 중국에서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미군 전문가들과 심지어 우리 군에서도 살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직접적인 도발 혹은 전면전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것이냐 그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도발이죠. 그래서 조금 강도 높은 도발로 만약에 양안 문제가 벌어지면은 미군 세력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주 잘 막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한반도 지역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모든 미군 세력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런 정도로 북한이 쓸 수 있는 확률은 있느냐에 대한 그 연구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두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해는 다 되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하나만 여쭐게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몇 %의 가능성인데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태 기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요. 과거에는 대량 살상이나 대량 파괴나 이런 물리적 어떤 안보 위험만 대두됐는데 이제는 emerging security라고 하는 신흥 안보. 이제 학자들은 이를 신안보 내지는 포괄 안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버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자원, 그다음에 어떤 경제 통상에 있어서 어떤 무역이나 관세, 환율 등등등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그러한 새로운 안보 영역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중 간에도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학자들은 최근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어떤 물리적 공격력, 그러니까 물리적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물리적 타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행동은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군사력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어떤 봉쇄를 통한 그런 압박과 압력이 작용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중국의 이 군사 5개 작전 행동 계획이 드러났는데 1단계로부터 5단계까지가 다 대만에 대한 봉쇄였어요. 그러니까 봉쇄로 시작해서 봉쇄로 끝나요. 태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을 통해 대만을 복속시키기보다 결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그러한 어떤 봉쇄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해저 케이블을 잘라냈던 기사가 나와요. 그게 이제 2년 전에도 해저 케이블을 중국이 한번 건드렸는데,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것은 태평양으로부터 결국은 해저에 그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해저 케이블은. 근데 이 통신망을 왜 건드리냐? 이 통신이 두절된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인 분들도 일상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여튼 결국은 통신이 두절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이 다 올스톱 됩니다. 난리 나죠. 근데 이게 민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러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통신선을 건드린 것은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데미지를 입히려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앞서 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대만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포, 이런 부분들을 더 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약간 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점점 약간 이렇게 목을 조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북한의 선제 공격이 세 번째 주제예요. 아까 전에도 저희가 뭐 러우 전쟁, 우러 전쟁 얘기할 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한군들이 같이 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뭐 다양한 뭐 북한군 관련해서 뭐 얘기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고 뭐 사진도 나왔었고 유출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앞서 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쿠르스크 현지에 파병된 북한군 전투 병력들이 말 그대로 진화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이런 직접적인 실전 경험을 체득함에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전에 있어서의 이러한 실전적 어떤 대응과 어떤 군사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최근에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북한군 포로 문제예요. 북한군이 이제 포로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이제 잡혔는데, 이 포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결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포로로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는 전쟁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이 조금 견해가 갈리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북한군에 대한 포로를 전쟁 포로로 간주해줘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면 즉시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줘야 된다. 이러한 또 주장을 펼치는 학자가 있고, 저는 후자에 좀 가까운데, 다른 주장으로는 이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으로서의 취급을 받을 가능성. 왜냐하면 제네바 협약을 잘 들여다보면 제네바 협약에서의 포로에 대한 대우가 잘 기술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로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북한군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죠. 본인들이 결국은 북한군이 전투병이 파병이 된 건데, 이 북한군의 어떤 신분이나 소속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인데, 그러면 북한군 소속의 파병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 정규군에 복속되어 있는 정규군 소속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전투복이나 복장,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도 사실 제네바 협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기 위한 그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이들에 대한 처우를 전쟁 포로가 아닌 전쟁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 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한국 정부의 어떤 요구? 우리는 북한군에 대한 결국은 전쟁 포로나 또는 전쟁 범죄 집단이냐 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군 포로, 납포된 포로를 한국에게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한국산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딜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북한군의 주요 동향 중에서 보면 쿠르스크 현지에 파병돼 있는 북한군의 그런 어떤 전투 양상과 전투 방식, 그리고 북한군 포로에 대한 문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이네요. 근데 태 기자님, 뭐 제가 듣기로는 북한 포로가 남침 정황을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을 밝혔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그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북한 내 여러 지역에 남한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빌딩 같은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대해서는 이 남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식으로 들으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북한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어요.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적화 통일시키겠다 이 기본적인 사항을 언제든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훈련을 한다? 뭐 전혀 놀라울 거 아니고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해왔던 훈련입니다. 좀 더 정교해지고 요새는 그들도 위성을 띄웠으니까 그 위성을 통해서 아주 뭐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보를 조금 더 득해서 남한의 주요 시설을 좀 더 아기자기하게 뭐 이 단어는 안 맞겠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우려되는 게 북한군들이 징교대가 된단 말이죠. 병력이 벌써 나가 있는 게 4개 여단이면 징교대를 하면서 일부 인원들은 북한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우러 전쟁에서 익혔던 현대적인 기술과 전술에 대해서 전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우리는 지금 국내 사정이 좀 있죠. 그래서 전운 분석단을 우크라이나에 정식으로 파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군은 멈춰 있고요. 북한군은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현대적인 전술 그리고 전쟁에 자신들이 써먹을 수 있는 비대칭적인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다 습득을 하고 있어요. 단 하나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건 북한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제대로 이렇게 해라고 안 하면 그게 그대로 모든 게 습득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우려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은 매일매일 실전에 나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군이 우러 전쟁에서 싸우면서 그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보고 우크라이나 군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군 아니면 미군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전술이 쟀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조국에 가서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북한군이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좀 한편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섬찟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뭐 가장 많은 관련 내용을 지금까지 다뤘었던 게 북한, 그리고 북한 얘기가 나오면 군사, 뭐 무기, 병력, 전력, 남침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의 남침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요, 사실은 저는 최근에 북한이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MDL 인근에 경의산 철도와 도로, 교량 등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요새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벌어지면 병력과 무기, 장비를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기동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들은 그 기동로 자체를 지금 다 부수면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요새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전쟁 수행 능력이 있을 것이냐, 그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늘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의 전면적인 어떤 남침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 지금 당장의 상황, 그런 데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냉철하게 이 부분을 좀 진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북한이 정말 남침을 한다면, 그래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아마 북한의 핵무기를 가장 걱정하실 텐데, 저는 사실은 북한의 핵 사용보다도 더 무서운 게 첫 번째, 북한의 전쟁 계획이 나옵니다. 북한이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1일차 북한군 25만 명이라고 하는 특작부대들을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를 시켜서 특작부대에 의한 사회 혼란, 그리고 많은 어떤 군사적 타격을 입히는 그런 행동들을 가할 것인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생화학 무기인데, 북한 내에는 약 25종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북한 전역에는 약 20여 곳이 넘는 생화학 무기를 저장하고 연구 개발하는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무섭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냉정하게 예측해 보셨을 때 북한 남한 뭐 전쟁 결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바로 그냥 제대로 된 현재 상황입니다. 북한은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계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기갑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남침을 한다? 이젠 할 수가 없죠. 자신들이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왜 자신들의 국가를 요새화해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를 하려고 이들이
북한이 이 코스를 전환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면은 북한 자신도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 서방에서 공부도 했고 본인 자체가 영어도 잘 알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다는 건 본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쓸 수 있는 게 믿을 수 있는 거는 핵전력 그리고 특수부대, 비대칭 전력 요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행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요 부분에서는 교수님하고 의견이 살짝 달라요. 북한 같은 국가가 요새화하고 있을 때는 외부에 공격을 하고 자신들은 방어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무기가 그들이 가진 어떤 무기가 가장 효과적일까? 저는 전술핵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전에는 미국을 겨냥해서 ICBM 즉 사정거리가 긴 핵 투발체를 연구를 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하고 대한민국을 이제 적국이라고 명시를 했죠. 이제는 동족이 아니에요. 유사시에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소형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그 한반도가 다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 탄도미사일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개 정도가 거의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600mm 방사포도 이제 소형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정말 나중에 코너에 물려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그것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이 최근에 공개한 AI 드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는 드론은 누군가 조종자가 있죠. 조종자가 있어서 띄워서 조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론을 방어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방식과 하드웨어 방식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격추시키는 거고 뭔가 포를 쏜다든지 총을 쏴서 소프트웨어는 스푸핑 아니면 제밍을 해서 떨어뜨리는 건데 그런 것을 이들도 알죠. 그래서 이들의 AI 드론이라는 건 뭐냐면 유사시 다 띄워서 자신에게 학습되어 있는 목표는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알아가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봇이 인간을 찾으면 무조건 공격하잖아요. 북한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북한은 지금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를 보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핵을 왜 안 쓸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써도 서방 세계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핵 전력에 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용을 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사실은 좀 무서운 버전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절대 없어야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의 핵 투사된 곳이 한반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대비를 튼튼히 하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국을 위협할 세 나라에 관해서 저희 교수님 그리고 기자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기자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가 핵을 사용하는 그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게 또 아마 최악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뭐 전쟁이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생각하기 싫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 전쟁이 핵 전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 그것만은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봤는데 우리 기자님 오늘 다양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영상 이렇게 딱 나오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감이나 뭐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한번 보내주실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내용은 공감이 가고 어떤 내용은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쉽게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뭐 전술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핵이라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호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언론에 보면 서울에 20킬로톤의 핵이 떨어지면 몇만 명이 죽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후 대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희생자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을 파악을 냉정하게 해야 돼요.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화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사용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일기 때 그들의 버튼은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버튼이 작동한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불안해 하시겠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전력을 보강을 했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여러 국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친구들이 많고 그동안 세계 여러 국가에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난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자체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우방 국가들이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그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있고요. 또 국제 정세도 좀 불안해지는 과정인데 이게 지구 반대편의 전쟁도 남의 일이 아닌 일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대만에 대한 그런 어떤 안보 위협 상황도 우리에게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국제 뉴스 이런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국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그리고 3050 클럽에는 또 10번째 가입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해졌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내 불안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든든해지네요, 마음이. 훈훈하게. 네, 훈훈하게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